네, 반갑습니다. 현장에도 와 계시고 아마 신청하신 분들 뭐 25분 이상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의 편지 선정도서가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각자 도사 사회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정치적으로 정치학 책으로 또는 정치책으로 죽음의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 정치발전소에서 예전부터 고민은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딱 좋은 시기에 나와서 선정하게 됐고, 오늘 직접 이 책의 저자이신 송병기 선생님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아마 목소리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뭐 네. 인사해 주시죠.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신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병기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근데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정치발전소 이사장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종종 이 정치발전소 정치사회 전문 서점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종종 저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간 또는 뭐 구간이어도 또는 주제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정치 관련된 주로 민주주의나 정치 관련된 책들을 주로 다루다가 아까 이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제는 한번 꼭 다뤄야겠다. 이런 고민을 예전부터 그 사석에서도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한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딱 시기에 맞게 이 책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다. 네. 물론 이제 요 전작을 제가 이제 네. 그 한 절반 정도 읽었었거든요. 네. 그 죽는 게 참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네. 시사일이란 네, 작업하셨던 네, 네. 그거를 한 절반 정도 읽으면서도 그때도 좀 인상적이었다. 언제 한번은 다뤄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강연만 신청해서 이제부터 책을 읽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의료 인류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 죄송하지만 처음 네. 그 단어를 봤어요. 네. 네. 예전에 아마 특집 기사 네. 기사인이랑 할 때 네. 의료 인류학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네. 직업인가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이제 낯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의료와 인류학을 일단 좀 분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류학도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류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복 승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왕복 승차권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회학 분과학문하고 달리 인류학자는 현장 연구를 이제 보통은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참여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처음에 던졌던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질문과 가설을 검토하고 그 참여 관찰을 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찰적 글쓰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회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왕복 승차권은 실제 물리적 이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익숙한 곳에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익숙한 곳으로 오는 이 성찰적 이제 사회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 인류학자는 질병과 돌봄,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둘러싼 의료 체계가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병원, 의사 이렇게 모든 사회와 문화권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질병과 돌봄과 죽음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사회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에 이제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하는 방식과 그것에 대하는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차이도 보지만 동시에 이제 사회 간에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 특성 이런 것은 또 없을까 찾으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거 아닌가요, 영역이? 거의 인류의 출현부터 인류는 질병과 죽음과 돌봄과 함께 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그런 인류의 출현부터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말씀하신 대로 뭐 문명 이후에 네. 문명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문화권마다의 또 차이나 이런 네. 것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영역이긴 네, 합니다. 네. 인류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조금 알겠는데 네, 네. 의료인류학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차이들일까? 그 안에서도 또 세부 주제들이나 이런 게 좀 더 나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북미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말하는 인류학과 유럽에서 말하는 인류학, 또 이제 한국의 인류학이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거는 이제 비슷하지만 동시에 이제 각 사회마다 이제 발전시킨 경로, 역사적 배경은 달라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인류학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이제 보통 인류학과 안에 언어학과도 들어가 있고요. 고고학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 인류학,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개골 뭐 이렇게 분석하고, 미드 본즈 같은 그렇죠,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선사시대, 그러니까 막 DNA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체질 인류학도 있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문화 인류학, 혹은 이제 사회 인류학이라고 유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회 문화 인류학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런 체질 인류학처럼 이렇게 뼈나 이런 걸 다루지도 않고 고고학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 삶의 그 이전 단계, 뭐 만 년 전 이전까지도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범위를 좀 이제 다르게 하죠. 그리고 언어학이랑 또 다른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문화인류학 안에도 사실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 모든 걸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이제 각자의 좀 비밀의 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의 좀 분야를 맡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의례라던가 종교 이런 것들에 좀 더 접근을 하면서 인간을 더 이해를 해보겠다. 그런 이제 인류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권위적으로 이제 배분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민주주의라는 방식도 있지만 또 부족 사회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라는 것은 이제 늘 있으니까요. 권력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정치 인류학자도 있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와 인류학자가 보는 경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 인류학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의료 인류학자는 의사가 보는 방식이랑 또 다른 방식으로 질병과 돌봄 또 오늘 다룰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각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병리학적, 해부학적 관점 말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경제도 그 인류학에서 다루는 경제 좀 다르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경제 사책인가 아니면은 약간 인류학적 책인가 약간 네. 그런 느낌 같은 네. 게 네. 있기도 했었고, 네. 네. 이런데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그러면은 최근에 몇 년이,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동시에 이제 인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시적인 문제를 경험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의료 인력자들한테는 이 지난 한 3, 4년이 어마어마한 그 맞습니다. 연구의 어떤 소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윤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류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이제 해외 인류학자들도 이 팬데믹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이 사태가 이제 드러낸 엄청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네.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무엇이 더 위기였는가를 정말 이렇게 밑바닥부터 드러낸 근본적인 사유를 이제 요청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인류학자들은 그 팬데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생물학적으로는 뭐 공통적이고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뭐 미국의 바이러스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이제 변이는 계속됐지만 그게 뭐 다르지는 않을 텐데 각 국가마다 각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잖아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자 처음 맞이하는 그 위기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는 처음에는 이제 다 몰랐고 이제 각자가 이제 정말 다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사회마다 이제 다루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했던 거는 생명과 죽음의 관계가 이제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던 것 같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추상적 가치로서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 생명은 소중해, 국가는 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선언적 가치. 무한 책임이 있어. 무한 국가는 책임이 있어. 약간 이런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엄도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생명이 정말 그렇게 추상적 가치로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됐는가? 극명하게 생명을 철저하게 평가적으로 또 불평등한 방식으로 위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생명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추상적 가치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이제 불평등한 이제 방식의 이제 생명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양극화돼 있는 걸 보면서 그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단일 대우로 그다음에 이제 백신도 만들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있는지 그 숫자에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2021년 제가 기억나는 통계인데 당시 이제 사망자 3명 중 1명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도 우리는 요양시설 별 관심 없고 노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코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격리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거기 안에서 감염이 막 되고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례도 이제 사실상 선 화장 후 장례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뭐 직장 같은 경우 재택근무가 용이하게 이게 변경이 되는 직장인들은 뭐 문제가 없었지만 자영업자들이나 그렇게 직군이 이제 그렇게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직군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굉장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빚을 내게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산업재해에 왜 관심이 없지? 지금도 계속 1년에 2,000명 이상이 일하다가 죽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숫자로만 봐도 코로나 환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지금도 사실 말이 많고 그러고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추상적 가치로서의 생명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생명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는 그 예정된 질문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된 여기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좀 저도 네.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얘기로 가볼게요. 네. 각자 도사 사회. 음.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자가 각자 도생이라는 우리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각자 도사하는 사회다. 네. 그게 주는 의미가 뭐랄까 좀 무섭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고 나서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노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 또는 내가 덜컥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것들이 뭐 20대, 30대 때는 잘 체감이 안 됐는데 네.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책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셨던 계기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출판사 담당자, 담당 대부분이 편집자의, 그렇죠. 정말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안 이전에 이제 제가 또 우연히 또 좋은 기회로 시사인이라는 이제 시사 주간지와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김호성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생애 말기 돌봄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관심이 많다가 실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시기가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말기가 오고요. 네. 모든 질병에는 말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만 말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왕좌왕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의사소통이 이제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좋은 의료 결정인지 무엇이 좋은 나에게 존엄한 정말 존엄한 죽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겨를조차 없이 뭐 중환자실로 가버린다든지 혹은 그냥 너무 빠른 시간에 이제 임종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죽음이라는 주제 이런 걸 터부시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크로스 출판사가 이제 네. 관심을 갖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고요. 각자 도사 사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각자 도사를 안 했는데 지금 각자 도사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는 거의 각자 도생하고 각자 도사 계속 해왔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각자 도사 사회니까 각자가 죽음을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잘 죽으려면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뭐 존엄한 죽음 요즘에 그걸 하려면 일단은 내 옆에 사람부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나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깝게는 지인, 가족, 조금 멀게는 의료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일종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역설. 저는 책을 보면서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태어나는 건 불평등하게 태어나는데 금수저, 흙수저가 있듯이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오는 거 아니냐. 결국 죽음이라는 순간이라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세금하고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은 평등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 책은 이제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또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어느 문화권이나 우리 한국이 좀 유난히 죽음의 불평등 이런 네. 것들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잖아요. 삶과 죽음이 이제 뭐 대립되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은 죽을 때 불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평등한 삶이 만연한 것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삶이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제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제 병원에서 대부분이 죽고 있기 때문에 간병이라던가 이제 의료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임종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개인의 자원을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이렇게 잘 돌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많아서,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돌봐가지고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누가 돌봄을 이제 하기 힘들 때 이럴 때는 이제 혹은 뭐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한 시설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뼈대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끝에쯤 됐을 때 정말 자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가 그 순간에. 사실 그 웰다잉이라는 말이 한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워낙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도 하고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웰다잉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책에서도 쓰셨지만 선생님은 사실은 웰다잉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얘기하고 네,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웰다잉보다는 그 앞에 삶에서 그러니까 약간 연속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삶에서의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네. 죽을 때 웰다잉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냥 앞에 삶에서 그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약간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제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웰다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분야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웰다잉을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종교인도 웰다잉을 이야기하고 기업인도 이야기하고 뭐 정치인 뭐 그다음에 일상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됐다 뭐 안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일단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 틀로서 웰다잉이라는 언어가 이제 지배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웰다잉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이제 그렇게 유행할 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웰다잉이라는 단어로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현실과 개인과 그 죽음의 관계가 뭐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웰다잉이 언제부터 쓰였지? 어떻게 쓰였지? 이렇게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찾아가 보니까 웰빙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04년,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웰빙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좀 뭐 유기농이면 웰빙이고 뭐 조금 뭐 비싸고 이렇게 막 쓰였는데 웰다잉도 처음에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잘 죽기 위해서는 이제 유산만 돈만 남겨줄 게 아니라 내가 잘 죽는 방법도 고민해 이러면서 이제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말도 한국에서 이제 되게 약간 콩글리시처럼 이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웰다잉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이제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하는 제가 책에서 다뤘는데 그런 이제 스캔들 같은 게 터질 때마다 죽음의 문제를 이제 웰다잉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보라매 병원 사건은 그 안에 사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들여다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윤리적 언어죠. 우리가 잘 죽어야 돼.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은 인공호흡기 끼고 잘못 죽어 이러면서 이제 웰다잉 이렇게 포장지를 딱 씌워버리니까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되고 직시해야 되는 현실은 이제 사라지고 웰다잉이라는 이제 윤리적 언어만 딱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들도 웰다잉 프로그램을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그 시기에 이제 또 김수환 추기경이랑 법정 스님이 또 임종을 하면서 죽음이 또 되게 관심을 끌죠. 그러면서 이제 더 웰다잉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 프로그램들과 이 인식 틀인 거죠.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 틀이 전제하고 있는 거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좋게 죽는다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능동적인 준비 과정에는 자산 관리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건강을 먹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도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도 조금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이런 이제 도덕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어떤 담론이 이제 나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관리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빛을 발하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질병이 오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우리는 결국 의존적인 상태로 간단 말이죠. 질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질병이 있고, 암 같은 질병도 있지만 치매, 파킨슨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질병과 돌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과 이제 관계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웰다잉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거죠. 지나치게 개인으로만 문제를 그렇죠. 돌린다. 네, 예를 네, 들면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그러니까 너가 예민해서 그래. 혹은 너가 성격에 좀 모난 거 아니야? 아니면 짜게 먹어서 그래. 막 이렇게 음식을 조심해야지. 막 이렇게 개인 탓을 하는 거. 예, 막 다그치고 이제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병 걸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웰다잉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렇게 막 도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돌파구도 마련이 안 될 뿐더러 전혀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방식도 아닌 것 같다. 이 웰다잉은 그런 생각.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죽음이라는 게 한 사회 안에서 아무리 개인이라 하더라도 한 사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회의 각종 관계라든지 뭐 연결되는 어떤 것 안에서 결국은 아무리 뭐 개인의 준비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죽음이라는 결국은 한 사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결되어 있는 와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마치 그것이 모두 개인의 그런 것인 것처럼 네. 준비인 것처럼 네. 그렇다면 사회가 제대로 그 어떤 과정이나 또는 사회와 연결 지점이 끊어진 사람들 또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웰다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웰다잉이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 이제 개인, 주체가 누군지 소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은 웰다잉이라는 담론이 얼만큼 빈약하고, 사실상 이제 그렇죠. 좀 더 토론해봐야 되는 이제 주제인지를 알 것 같은데, 양가적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죽음에 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만큼 이제 좀 급박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죽음이라는 문제를 일단은 대응할 언어가 당장 필요한데 마땅히 없고, 일단 웰다잉이 이제 사실 누구의 귀에도 딱히 거슬리지는 않잖아요. 좋은 죽음 좋은 거니까 그럼 웰다잉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책 안에서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계세요. 이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네. 뭐 안락사에서부터 고독사, 무연고 죽음,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관련된 이제 대부분의 이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들을 뭐 오늘 다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슈들을 쭉 다루시는 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도 아마 독자분들도 또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무대로 이제 고민을 이제 전개해 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나? 뭐 예를 들면 의미가 바뀌었나? 그러니까 장례 문화도 다루시잖아요, 네, 책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약간 그게 뭐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인류학이라는 층에서 이제 문화나 네, 사회 인류학이 있듯이 네, 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들하고. 네. 뭐랄까 장래만 보더라도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네.
죽었을 때 와서 이제 네. 우리랑 장례 문화가 다르듯이 네, 네. 죽음을 다루는 사고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네. 그러니까 근데 문화는 늘 변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뭐 문화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 사는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생산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회도 만드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계속 문화는 변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변하는 것처럼 죽음의 방식도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는 뭐 저는 뭐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의 지배적인 담론은 결국에는 이제 의료적인 이야기인 거죠. 10명 중에 8, 9명이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가 곧 병원이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의료진이 의료가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방식으로 의료진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배적인 담론이면서 또 규범처럼 됐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시계를 한 100년 전만 돌려도 어떻게 보면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제사를 잘 치를 거냐 거기에 막 자원도 막 배분되고 제사를 치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누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조상과 이제 나와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현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과연 그것만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제 살고 또 죽는 존재인데 훨씬 더 좀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죽음에 대한 이제 상상 혹은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제 죽음 이런 고민들도 좀 더 상대화하면서 또 다른 언어와 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료 현장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에서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조명을 해보려고 했던 게 그래서 이제 현충원 이야기도 했었던 거예요. 현충원 같은 경우 이제 국립묘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이제 정치와 죽음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를 이제 좀 조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제사 요즘에 안 치르고 뭐 조상이 어디서 그러지만 정치 국가는 죽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의 아주 중요한 또 주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국립묘지, 현충일에 대통령이 추념사하는 거 이런 거 의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냉동인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계속 안티에이징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냉동인간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과 죽음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이야기도 했는데. 네, 뭐 저는 그게 가장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영화관 얘기가. 일부러 좀 이질적으로 네.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예술과 이제 죽음.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한 언어가 찾으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러니까 의료도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음에 관여하고 있고 찾으면은 이제 삶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언어가 되게 많으니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좀 하면 웰다잉 말고 좀 더 폭넓은 언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제들을 좀 다양하게 잡아봤습니다. 그 이제 돌봄 문제도 다루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돌봄 문제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각자 도사는 없다. 각자 도사라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각자 도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무연고 죽음이든 뭐든 네. 그거는 사회가 배제하거나 예를 들면 내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어쨌든 살아가고 네. 사실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이제 돌봄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네. 있는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 책을 읽고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인식한 것 자체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하거나 일이거나 그 다음에 뭐 시혜성으로 이제 사업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돌봄은 저는 이제 시작과 끝 이렇게 보는데 보통 태어나면은 이제 일정 기간 누구나 이제 의존적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의존해야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성인들도 아프면은 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쭉 돌봄과 이제 의존과 그 다음에 독립과 자율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혼종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종기 때는 이제 또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고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껏 이제 계속 개인에게 다 떠넘기는 이제 사회 방식. 특히 그것은 이제 더 취약한 삶의 이제 조건에 놓여 있는 개인들, 가령 이제 여성들이 보통 네. 그 돌봄을 다 이렇게 전담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나 간병사, 그다음 이번에 이제 그 간호사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 집에서 일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뭐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게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사실 저는 굉장한 정치적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사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기 위해서는 이 돌봄을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문제로 확대시키고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거냐,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 질문이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혹시 여기 책에서 다룰 수 있다면 추천을 하자면 그 고려대에 계시는 그 김희강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치 철학자이고 지금 행정학과에 계신데 그 선생님이 쓰신 이제 돌봄 민주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봐요. 마이클 샌델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이야기에서 돌봄과 이제 정치를 연결시키는 작업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규범적으로나 또 선언적인 이제 정치적 선언, 그 다음에 이제 뭐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세요. 못지않게 실제 이제 현장에서 돌봄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매개, 그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제 저는 핵심이라 보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좀 다른 틀로 보고 죽음의 문제도 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정치에서 죽음을 다루는 게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의 추도사가 네.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의 가장 유명한 연설들은 대부분 추도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민주주의 페리클레스의 그 유명한 연설도 민주주의에 대한 아테네 민주주의 연설도 사실 추도사였고 링컨의 국민을 위한 뭐 하여튼 이 정부 뭐 이것도 게티스버그의 이제 일종의 추도사에서 나온 거였고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사회, 정치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정치가 그 정치의 구성원들하고 그걸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연설이기 때문에 또는 그 장소기 때문에 또는 그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기 부분에 이제 장례 관련된 얘기 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페리클레스의 그 이제 추도사를 보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수많은 이제 전사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유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간 시니컬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뭘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 그러면서 사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으로서는 잘 납득이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 갈 수 있지만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 이제 집에 돌아가시라. 국가가 이들을 추도하고 그 남은 가족들을 앞으로 보호하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우리 아테네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제 슬픔을 거두고 돌아들 가시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좀 덤덤하면서도 약간 죽음을 그 당시에 그 공동체를 위한 죽음, 전쟁이라는 도시국가들 간에 죽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였구나. 링컨의 그 연설도 결국은 남북 전쟁이라는 그 서로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그 비극에서 나온 건데 이제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성찰에서 나오는 연설인데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 굉장히 정치 그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느냐. 정치도 결국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 맺음을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어떤 관계 맺음이냐.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여러 주제들을 이제 쭉 다루시잖아요. 저는 이제 책이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의료 인류학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그 뭐 많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요? 이거를 이게 투명하게 통과하면서 여행하는 듯한 느낌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그런 느낌으로 책을 많이 저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제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잠깐 나왔다가 어쨌든 그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 또는 대규모 질병 사태, 팬데믹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게 일어나고 나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성찰하고 그 사회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또는 무덤덤해지기도 하는 거고 또는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것들을 그 문명들이 성찰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있었나요? 우리 사회는 없었나요?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지금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럼 우리가 만든 언어는 또 무엇인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할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빡세게?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가와 어떤 언어, 그러니까 어떤 성찰을 했는가? 이거는 이제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제 감상입니다만, 기술적인 언어가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더 강력한 신약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이 물류 시스템을 이제 하자 없이 할 건지, 뭐 혹은 뭐 그런 거죠. 병원 체계에서 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자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어, 어떤 평가, 어떤 관점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론 안전에 대한 이야기, 그 안전과 이제 공포,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거는 훨씬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나의 이야기면서 내 주변의 이야기로 좀 모으면서 이렇게 좀 다른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더 내가 잘해야겠다, 혹은 이제 믿을 거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건지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의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코로나19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을까? 저는 한국 사회는 약간 시험 점수처럼 생각했다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사망자 숫자를 낮추는 게 마치 성적을 더 높게 받는 것처럼 전 사회가. 그래서 이거 숫자는 무조건 낮춰야 돼. 숫자는 무조건 근데 그 안에 빠져 있는 건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없이 네. 숫자를 줄이는 데만 네. 모든 사회가 총동원돼서 자원과 네. 한국 특유의 엄청난 행정 관료 시스템과 이렇게 다 동원돼서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스웨덴이 뭐 요양시설 폐쇄를 안 하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많은 노인들이 죽어서 저거 뭐 연금 부담을 덜려고 하는 거냐 이런 네. 이제 네. 시니컬한 농담이 나올 정도로 네. 비아냥을 받을 정도였지만 나중에 스웨덴에서 그 인터뷰 그 제가 아마 그 시사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그 인터뷰를 그 스웨덴 당국자가 한 걸 보고 네. 전 진짜 한 대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스웨덴은 그분들이 고령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네. 끝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관계를 끊임없이 커뮤니티와 맺고 네.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네.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게 하는 거였다. 물론 그거를 또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더 많이 죽으면 뭐 어쩔 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삶과 죽음의 연속이라고 어차피 보면 네. 과연 스웨덴의 방식을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게 더 뭐랄까 존엄한 방식은 아니었을까? 네. 라는 진짜 생각이 한쪽에 정말 네.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는 숫자는 줄였을지 몰라도 그게 존엄함을 마지막까지 유지시켜 드렸을까? 네.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저는 좀 뼈아프게 네.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뭐 스웨덴과 한국을 이제 완전히 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이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이 실험을 했던 게 이제 소위 집단 면역 네. 인 거고 근데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이걸 약간 원어로 바꿔보면 herd immunity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이 뭐 컬렉티브 이런 말이 아니라 her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대응한 방식은 이제 인구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구, 이제 관념적 이게 population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erd와 population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opulation,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정치체를 이제 이 population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이 이제 이 숫자로 이제 치환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 금리, 그쵸. 그다음 우리가 맨날 했던 이제 국가 재정 뭐 그래서 제가 시험 점수처럼 수능 점수 같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망자 뭐 감염자 수 다음에 뉴스 나오는 게 이제 물가, 금리, 이제 국가 이제 재정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막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허드, 이 population이 아니라 이 허드라는 개념을 보고 이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삶과 이제 찢고 볶는 그런 이제 개념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뭔가 하게 이제 하는 그런 실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당장에는 모르겠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성원들이 그 정책을 이제 지지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평가를 우리는 이게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이야기도 물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인구 안정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접근하면은 결국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숫자 이면에 이제 삶들이 사실상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 안에서도 직군별로 철저하게 죽음은 불평등하게 다가오고요. 성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어린이 이제 학대 사고, 사망 사고, 사건, 교통 사고도 안전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성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고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치적인
그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무리 예를 들면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그거는 거기서 뭐 극단적으로 딱 그 무리를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없지만 우리는 파퓰레이션 딱 숫자라고 한다면 숫자가 올라가는 순간 여당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정권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숫자를 낮춰야만 정권이 잘하고 있다가 되는 건 거죠. 무슨 지표처럼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과 예를 들면 정당 간의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고, 물론 이건 정치 시스템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합 정치가 가능한 이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런 거냐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모든 걸 정치로 환원할 수 없겠지만 그 차이가 확실히 정치가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도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는 데서는 그것을 책임의 소재를 정권한테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다뤄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정치도 허드 이렇게 무리처럼 다뤄버리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국회 구성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다 연결되겠죠. 네. 예, 그런 것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논쟁적인 주제 중에서는 이제 안락사 존엄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물론 이제 사례들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정도 쓰이는 느낌,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기는 힘든 요런 거 같은데 아마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게 작년 이제 6월에 민주당 이제 그 안규백 의원이 실제로 조력존엄사법을 발의를 했어요. 조력존엄사법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을 이제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정해서 이제 연명의료에서 좀 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약간 추상적인 언어가 나오는데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있다면 이제 어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여기서 이제 그 고통을 평가해서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의사가 처방을 한 약을 환자가 직접 복용을 해서 이제 이제 죽게 되는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허용하자 이게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건데 물론 이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안규백 의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제 빨리 나오고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6년에 제정이 돼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데 몇 년 안 됐네요. 안 됐죠. 근데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연명의료 결정법이 전혀 시민들한테 이제 호응을 못 받고 있거나 현장에서 약간 겉돌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 코로나가 터졌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을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생애 말기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책무를 이제 선언을 한 법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지만 원 제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들어가거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이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뭐 법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 이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 이후에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생애 말기 돌봄,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국가의 이제 책임과 개입 혹은 뭐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아마 시민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달라진 거 있어 이렇게 되고 호스피스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호스피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도 없고 MRI 뭐 CT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안 하고 말기 암 환자만 이제 병동 입원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민간 병원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할 동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100여 개 정도의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은 공공의료원이랑 이제 종교재단에 의지를 하고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팬데믹 때 알다시피 한국의 병상 수 이제 팬데믹 환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한 60개 정도, 60만 개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민간 병원이 운영하는 병상이 한 80% 정도. 네.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 엄청나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20%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병원이 차지하는데 코로나 환자의 90% 가까이가 그 공공의료원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피스 병상을 코로나 환자를 받는 감염 전담 병원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안 그래도 부족한 호스피스는 더 줄어들었고, 예, 그렇지만 또 코로나 환자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정말 누구 말대로 최약체인 공공병원이 정말 슈퍼맨 같은 역할을 막 하고 있고, 민간 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치료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겉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음, 말기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너무 주변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간병 살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네.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연명의료 기술이 발달한 만큼 이제 간병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문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딱히 뭐 확대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가정이 다 개인의 자원 문제. 이러니까 야, 이렇게 요양병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건 존엄한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뭐 안락사 이야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안규배 의원의 이제 법안이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거의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가 후딱 가버려 가지고요. 일단 현장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질문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전 이동국이라고 하고요.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초고령화 문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 네, 그 2년 반 동안 세상을 보면서 이 초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맞이하는 죽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숫자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고, 지금의 장래 문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나 인간이 진짜 마지막에 이 순간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거리라고 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13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떤 부자가 막 이제 이 간병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막 하는 그런 습관들도 나오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질문을 던졌죠.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냐고, 이와 함께. 근데 왜 끝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병원에 그냥 돌아가셨냐. 질문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보호자한테 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호자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죽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의사가 저는 그걸 책임을 전가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의사를 만났어요. 캐나다는 대학의 의대 죽음학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제 그런 죽음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캐나다는 법률적으로 이게 환자한테 의사가 다이렉트 윌이라는 걸 탁 내걸면서 너가 체크를 해라 이러면서 자기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때 가장 이게 이제 뭐 환경적 어떤 제도적 시스템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가 두 가지를 죽기 전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평상시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 진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상시에 그런 말 잘 못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어쩌면 그게 죽음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거세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 오늘 지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 사실 인간은 그 죽음에 더 멀어지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죽음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네.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논쟁일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캠페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테니까. 네. 또 그런 지점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웰다잉이 효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웰다잉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웰다잉도 갖고 있대. 다른 언어도 갖고 있고 다른 방법도 다른 접근법도 다양한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지금 죽음하면 웰다잉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한 비판인 거고요. 웰다잉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제 코멘트는 그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환자를 둘러싼 사람들은 또 화해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중요하죠.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딱 드는 거예요. 왜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한국은 유교 문화라서 죽으면 안 돼. 막 이게 막 유물론적 유교 문화, 뭐 삶이 소중하니까 절대 환자한테 의지를 꺾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였을까? 혹은 두 번째는 보호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보호자가 너무 강력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혹은 세 번째는 환자한테 직접 얘기하면은 환자가 이제 절망해가지고 막 더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의사의 어떤 염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서 좀 다뤘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 그런 거죠. 자식이 어린데 가장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될 뿐더러 이 생계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이제 그 아이를 돌보고 이제 직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은 한국에 얼마나 불안한 사회라는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줘요. 캐나다, 스위스는 괜찮은 거예요.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면 편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생애 말기 돌봄 계획을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나눌 수 있는 이 세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들도 되게 명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캐나다 의대에서는 죽음학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완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 예, 치료라는 이제 규범. 예, 그러니까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육군 사관학교 생도생 교육 받듯이 생명 막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의료진들의 규범이 있고 거기서 죽는 걸 돕는다 의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 규범에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물며 그 옛날에 지금도 드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규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런 여유로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예, 그러니까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세팅이 돼 있겠지만은 이건 사실 라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예를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죽음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실감. 어렵죠. 생전 처음 보는 특히 그런 낯선 이제 아무리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뭐 오래전부터 봤던 주치면 모르겠으나 질병이 이제 거의 말기 단계에 온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냐. 지금 같은 3분 진료 문화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3분 전에 본 의사가 갑자기 당신 이제 죽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참 그거 이상할 것 화나죠. 이상할 것 같긴 그러면 하네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의사의 입장에서 아마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니었어.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웰다잉도 중요한데 예,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와 상상력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얘기해주고 또 수용하고 다시 또 다른 관계에서의 어떤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기도 하겠네요. 네. 예. 그게 안 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안 돼 버리는 참 그런 고민이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개인의 어떤 상처가 남거나 이제 회한인 거죠. 아쉬움과 그때 그랬을 걸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예. 그리고 호스피스가 발달돼 있었으면 훨씬 더 버킷리스트 할 수 있었겠죠. 좀 더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또 뭐 의견이나 질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회가 철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미비하다라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미비한 사회가 됐을 때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요즘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어떤 노인 혐오가 조금 계속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노인형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특히나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노인을 배제해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목소리가 만약에 도래하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우리나라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어떤 목소리가 가장 좀 상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힘든 사회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나 병자들이 우리의 자원을 깎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 딱 드는 이제 구도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존성 대 자율성 이렇게 이제 딱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건강한 성인 남녀는 이제 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인데 그 의존적인 존재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번도 자율적인 존재로 태어난 적도 없고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성인 남녀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사람이 자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을 이제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왜 신생아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로 그 노인들을 계속 보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이나 신생아들은 뭐 국가의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커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키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은퇴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다 의존적이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면 이제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 이게 존재를 이렇게 생산 가능 여부로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들 다 의존적이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흐름 자체가 이제 사실은 돌봄과 의존과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너무 납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에서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관은 정말 영화관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제가 영화관을 좋아해서 더 이상 영화관들이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뭐 은유로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말의 그 중앙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제 그 뮤니스 하는 게 이제 그 라틴어 무누스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선물이라는 거는 의무와 책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주는 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누스는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세금 같은 것도 선물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군복무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나의 선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이 돌보고 어른 돌보는 것도 이제 다 선물인데, 왜냐하면 나도 그런 돌봄을 받고 컸으니까.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주시면 받고, 동시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갚겠어요? 예, 그냥 계속 내는 건데 동시에 나한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선물, 그러니까 환대와 호의이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이제 같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마치 자기는 그 선물을 하나도 안 주기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한한님인데 장례식은 산자를 위한 것일까 죽은 자를 위한 것일까요? 장례식장 가면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를 질문하고,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열고 싶다는, 내 장래의 상주가 되고 싶다는 슬픔의 방문의 장희로 기자의 상상이 멋있게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 영화에서 보여주는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로서의 장례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게 네. 한국 현실에서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제가 책에도 다뤘지만은 그 이청준 작가의 네. 소설 축제 네. 96년도에 나왔는데 읽어 보셨겠지만은 영화로도 영화로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찍어. 그 책 자체가 이제 이청준 작가가 임권택 감독에게 쓰는 편지의 방식으로 써 있고, 실제 둘이 이제 아주 친했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건 약간 에피소드지만은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니까는 이제 축제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영화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영화 이제 축제 임권택 이러면서 봤는데 장례식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던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이제 그게 작품에서 다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웃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축제라는 게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스티벌도 있는데 장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장래는 이제 위생이죠, 위생. 위생. 예, 장례식장 자체도 이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 자체가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병원 시설에서 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곽에 따로
위생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시체를 어떻게 보는가, 이 법이라는 이 국가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축제가 되게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법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90대 초에는 대다수가 이제 집에서 임종을 했고, 그리고 임권택 감독이나 이제 이청준이 그리는 그 축제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전원일기풍의 그 마을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막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막 하투도 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라던가 도시화되면서 병원이나 혹은 이제 같이 작업을 장례는 이제 또 그 장례식장 그 위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야기할 수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 미리 앞당겨서 내가 나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보겠다, 내가 아직은 안 죽었으나 미리 한번 죽어보는 그런 경험으로서 앞당기는 장례식, 이런 식의 의례를 만들거나, 혹은 뭐 혼자 사는 사람, 동성, 그 다음에 이제 동거,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위생과 죽음, 시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의례를 좀 계속해서 발명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정세랑의 소설 시선으로부터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드러낸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하와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꼭 제사 지내야 돼. 그렇지만 다른 의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장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법은 그렇대. 우리가 문화로서 뭔가를 다른 게 발명을 해보면 다른 길도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축제였다가 지금 위생이 됐는데 장례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사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니까 그렇게 상상력을 과거에는 축제이자 합법적 도박장이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를 또 분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금지돼 있어서 법이 국가가 이제 다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이 영화 캡틴 판타스틱에서 엄마를 보내는 장례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뭐 저는 못 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네. 뭐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음이 예. 그러니까 이건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이제 보건의료인들이 모여 있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일하게 되면 이제 건강 불평등이 좋은 삶과 연결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거는 많이 이제 연결돼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책을 계기로는 죽음과 많이 관련해서 그 건강 불평등과 죽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뭐 좀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무겁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책에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자님이시자 이제 학자로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본인 네. 고민을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50대 이상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뭐 훨씬 더 그 밑에 이제 연령대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 거 보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겠다. 이 죽음에 대한 언어가 삶의 언어만큼이나 다양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문 혹은 정확한 질문이 더 많아져야 그 질문에 맞는 답도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한 20여 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끝까지 너무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각자 도사 사회의 저자이시자 의료 인류학자이신 송병길 선생님께 잔잔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